저 아이 당신 남편 아들이죠? 그날 밤 서재 바닥 위로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은 한순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지혜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죽은 시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지혜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들거렸고 영숙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금고 속에 감춰둔 남편의 비밀이 이렇게 터질 줄은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너져 내릴 듯 팽팽해졌고 두 여인의 시선은 불길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왜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찌개가 보글거리며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갑자기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병원 번호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려 국물이 묻어 있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한 문장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의미로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부엌을 뛰어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뒷굽이 뒤틀려 나가 떨어질 뻔했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 귀가 울릴 정도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휘황한 응급실 불빛이 얼굴을 바로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제 눈을 찌르듯 들어와 어쩐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금 심근경색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이에요. 문틈 사이로 남편이 침대 위에서 몸을 들썩이며 흔들리고 있었고 의료진의 손이 그의 가슴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영화 장면 같았어요. 저는 손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문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입에서는 그 말만 나왔지만 의료진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기계를 들고 들어오면서 B-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에 몸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인지 모릅니다. 의사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건 비명도 울음도 아닌 숨막히는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안 돼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러나 의사는 저를 바라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얼굴, 전등의 빛, 차가운 바닥 모든 것이 제 머리 위로 한꺼번에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이 차려지던 날, 빈소는 국화향과 향불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늘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난 떠난다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갑작스러워서 어쩌나 평소에 멀쩡하셨는데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아래쪽이 쿡쿡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지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빈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상복 소매를 정리하고 국화꽃을 바르게 세우고 상조의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그녀가 건넨 종이컵을 받아들었지만 물은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쥔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줄어들고 향초만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제 목소리는 내 말인지도 모를 만큼 작았습니다. 지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저처럼 무너진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보며 묘하게 외로웠습니다. 누구보다 같이 울어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지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이제 더 이상 남편이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문은 열렸고 집안 공기는 벌써 오래 비어있던 공간처럼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이 늘 앉던 소파 오른쪽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걸치던 가디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작은 탁자에는 그가 보던 잡지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흔적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이 가장 사랑하던 서재부터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멈춰 선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부엌에 가 있고 또 방 안에 주저앉아 울고 있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앞에 남편의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방을 열어보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됐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면 그건 아내인 제가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 한편에서는 남편의 숨결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데 아직도 따뜻한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아주 낮은 톤으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향수도 비누 냄새도 아닌 남편만의 묘한 냄새. 저는 그 냄새가 너무 반가워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즐겨 읽던 경제 서적과 서류철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남편이 늘 쓰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입 밖으로 작은 소리가 나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서류철과 볼펜이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집과 오래된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랍을 안으로 밀었을 때 툭 하고 무엇인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지? 저는 몸을 숙여 서랍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서 딱딱한 나무결이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마치 숨기듯 밀어넣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자는 낡아 있었고 겉면에는 오래된 스크래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쓰던 물건들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이 이런 걸 서랍 뒤에 숨겨놓을 이유가 있었나? 손이 미세하게 떨려 상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사진 몇 장과 두툼한 편지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자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을 꼭 닮은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눈매, 입술, 심지어 미소까지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고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제 목소리는 너무 낮게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기니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남편을 향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로 떨어진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우리 아이가 요즘 당신을 너무 그리워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하나씩 펼칠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첫걸음마 했어요. 당신 없이 보내는 밤이 너무 외로워요. 언제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당신 이게 뭐예요? 제가 읽고 있는 글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적은 사람은 분명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 사이에 우리 아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진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얼굴, 아이의 얼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남편의 혼외 자식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심하게 떨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딸깍하고 사진 모서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거짓말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저는 상자를 그대로 덮었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걸 지혜가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남편 왜 이런 걸 숨기고 살았어? 생각이 뒤엉켜 뇌 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품에 안아 금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거의 던지듯 밀어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야 해.
절대로. 그러나 금고 안에 들어간 건 상자뿐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도, 남편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결혼의 역사도 그 안에 함께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금세 닫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낡은 상자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을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 제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서재 한복판에 서 있는데도 손발이 시린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지? 아니, 누구긴. 머릿속에서는 계속 말문을 잇지 못한 질문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열 용기가 나지 않아 상자 위에 손만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끝이 떨려 나무 상자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조차 너무 실감나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랬어요? 그 말이 새어나온 순간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톡 떨어졌습니다. 상자를 꺼낸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상자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설명할게. 말도 안 되는 환청이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붙잡고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 버티다가 결국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도 사진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사진을 손에 잡는 순간 그 작은 네모 조각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품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사진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보지 못했던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따뜻한 부성애가 넘치는 그런 얼굴 말입니다. 사진 속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소는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너무 작은 소리여서 방 안의 공기가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세월의 발에 가장자리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일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 한 줄이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이 오늘도 당신 사진만 보면서 자요. 당신 닮아서 너무 예쁜 아이예요. 당신이 없는 밤은 참 길어요. 언제쯤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보낸 지난 여름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아이 뛰어놀던 그 바닷가. 글씨체는 정성스럽고 담백했습니다. 누군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손에서 편지가 떨어져 종이장이 바닥에 헐렁하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어. 여보. 당신이. 제 속에서 꺼져 나오는 소리는 울음인지 비명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 받던 날, 첫 아이를 낳았던 날, 기념일마다 꽃을 건네주던 남편의 모습들. 그 모든 장면 위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하나하나 겹쳐 올라왔습니다. 겹칠 때마다 남편의 미소가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사진을 꼭 쥐었지만 손에서 힘이 빠져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혼의 자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낱말이 제 가슴을 수십 번도 넘게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혼의 자식?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 남편이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사진 속 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충격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운 배신감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다정함은 진짜였을까? 그가 내 곁에서 묻던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어디서 자라고 있었을까? 나는 대체 몇 년이나 속아 산 걸까?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덮쳐와 뇌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상자를 덮고 마치 무언가가 저를 뒤쫓아오는 것처럼 급히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한쪽 구석에 있던 금고를 열어 상자를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덮을 때 금고 문이 찰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돼. 지혜가 보면 가정이 끝장나. 남편의 명예도 내 인생도 다 무너져. 그런데 사실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숨기고자 하는 것은 남편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속고 살았다는 사실인지도 몰랐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한참을 울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울음이 새어나올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 바로 이 상자 속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가정도 명예도 삶도 끝난다는 걸요. 상자를 금고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는 순간 철제 문이 퍽 하고 닫히며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에 그대로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가슴에 올리니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발견한 진실이 저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 그 생각만이 뇌 속 한가운데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혜가 알게 되면, 가족이 알게 되면, 남편이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진실은 모든 걸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도, 집안의 체면도, 그리고 제 삶도 한순간에 다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몰아쉬며 금고 문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무도 몰라야 해요. 아무도.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너무 떨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정을 가다듬을 수 없었어요.
서재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친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고 혹시 지혜가 문 밖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두 눈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저는 지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서재 정리 다 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그 평범함이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들어올 필요 없어. 먼지만 좀 털었어. 말하는 도중에도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한쪽 눈썹을 아주 살짝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작은 표정 변화조차 제 심장을 다시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재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잠그려다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문을 잠그면 더 의심하겠지. 하지만 잠그지 않으면 혹시 지혜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자꾸만 머릿속을 긁어댔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제대로 닫지도 못하고 손잡이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다가 문 앞에서 괜히 먼지를 털고 있는 척했습니다. 스스로도 너무 어색한 행동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지조차 감이 없었어요. 지혜는 거실로 나오며 제 등 뒤를 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어깨는 조금씩 내려갔지만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아무도 서재에 가면 안 돼.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떠마셨습니다. 컵을 손에 쥔 손이 떨리고 있어 물이 컵 안에서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건드릴수록 불안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갑자기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정리 도와드릴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천천히 할게. 말이 너무 빠르게 튀어나왔고 지혜는 확실히 이상하게 느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침을 삼키며 최대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요즘 피곤하잖아. 그냥 쉬어. 내가 다 할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 속에는 믿음이 아닌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문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이 잘 닫혔는지, 금고가 제대로 잠겼는지, 혹시 상자가 숨겨져 있는 위치가 노출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정리한다던 제 마음은 어느새 남편의 과거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서재의 금고를 닫고 문을 나섰던 그날 이후
제 몸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긴장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고에 상자를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손이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림소리가 나면 혹시 지혜가 서재에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지혜가 조용히 제 뒤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온 것이 평소 지혜와 달리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혜의 말은 평범했지만 왠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톤으로 말했지만 목이 조금 갈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서 잠시 냄비를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히 보던 며느리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묘하게 의심을 틈새에 숨겨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지혜는 조용히 제 주변을 훑어보는 듯 했고 제가 서재 근처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녀의 시선이 제 등 뒤로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뭘 그렇게 유심히 봐?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요. 지혜는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행동들이 요즘에는 전부 불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도 제 행동이 너무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걸음을 멈추거나 문고리를 한 번 더 만져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가 뒤에서 조용히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심장이 턱 내려앉곤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혜는 점점 더 제 가까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서재 근처로 갈 때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라며 나타났고 부엌에서도 괜히 제 옆에 서서 접시를 닦으며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혜야. 왜 요즘 이렇게 붙어 다니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전과 다르게 너무 얇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이 고마웠을 텐데 지금은 심장이 오히려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비밀이 들킨 사람처럼 행동이 경직되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제가 서재 문을 잠그려다 멈칫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만지던 제 손을 보던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재는 요즘도 정리하시나 봐요? 제가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문이 열린 것 같아서. 서재는 아버님 물건만 있어서 굳이 자주 들어갈 일이 없지 않나요? 지혜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가 있지. 그 말은 저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맞아.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혜가 서재 문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지혜야. 제가 너무 빠르게 소리치자 지혜가 흠칫 놀라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저기 잠깐 나 좀 도와줄래? 말을 하면서도 손은 젖은 상태로 떨리고 있었고 설거지 중이던 접시가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는 저를 빤히 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에 뭐 있나요? 그녀가 툭 던진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없어. 없어. 그냥 먼지가 많아서 그래. 제가 너무 빠르게 답하자 지혜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답을 모르지만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혹시 잠든 틈을 타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장하고 경계해도 마음속에서는 더 큰 공포 하나가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숨기려 하면 할수록 결국 지혜는 더 깊이 파고들겠지. 이 불안은 이제 시작일 뿐일까. 불 꺼진 집에서 저는 홀로 서재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잡힐 것 같은 예감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불안해서 집안을 계속 서성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지혜의 시선은 계속 내 뒤통수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저는 지갑만 챙겨 집 밖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라고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닫는 순간에도 서재의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잡아 끄는 건 금고 안에 숨겨둔 상자, 그리고 지혜의 의심스러운 눈빛,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지혜가 오늘 서재에 들어가진 않겠지. 수십 번도 넘게 되뇌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있다 보면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공기가 있었어요. 집안이 어색하게 정적에 잠겨 있었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을 지나 서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재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혜야? 작게 부르며 다가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제 발밑에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방을 나선 직후인 듯 방 안의 공기가 약간 흔들려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처음과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책상 서랍 앞에 작은 먼지 자국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금고 뒤에 숨겨둔 건 건드릴 수 없었겠지만
상자를 처음 꺼냈던 그 서랍,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쪽을 더듬어 보는 순간 손가락에 닿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툭 소리처럼 숨겨져 있던 상자는 없었지만 사진 한 장이 서랍 뒤쪽으로 밀려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무언가를 숨기다가 흘린 듯한 모양새였죠. 저는 사진을 집으려다 손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서재 조명 아래서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 눈, 코, 입 심지어 아이의 미소까지 남편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혜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고 있는 건 편지 조각 한 장.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니? 지혜의 눈빛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제가 떨어뜨린 사진을 허리 숙여 조용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아이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랑 똑같잖아요. 제 다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풀려버렸습니다. 서재 의자 등받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대체 뭐예요? 저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봐. 하지만 지혜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편지 조각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찢어진 종이엔 그 여자가 남긴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이게 사실입니까? 어머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이거. 하지만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숨기려 했던 비밀의 실마리가 이미 지혜 손에 들어가 버렸다는 걸. 지혜는 사진과 편지 조각을 꽉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방 안엔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심장 소리만 귀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는 사진과 편지 조각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이 어깨 위에서 멈추는 것 같은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지혜는 마치 한 문장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듯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 아버님 아이 맞죠? 그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그냥 오래된 사진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 떨림이 정확히 제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기엔 너무 닮았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머니도 알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너도 알잖아. 죽은 사람 험담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험담이 아니에요.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톤으로 말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의 눈빛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 속에 비친 건 의심이 아니라 이미 확신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제 앞에 한 발 더 다가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아버지 아들이 맞냐고요. 어머니도 보고 느껴지죠. 숨기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만해. 지혜야. 그만 말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혜의 눈길이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행동이 이상했어요. 지혜는 거의 울먹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서재에 못 오게 하고 문고리도 수시로 확인하고 제가 조금만 다가가도 불안해하고 이제야 이해가 돼요. 어머니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벽을 짚으며 몸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도 남편을 잃었잖아. 우리 둘 다 지금 힘든 상황이야. 이런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돼. 지혜의 입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힘들어서요? 저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믿었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저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다시 들추라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혜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단순한 지인의 아이라면 왜 숨겨두셨죠? 왜 금고에 넣어두셨죠? 왜 저를 피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서로 달라붙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혜의 표정이 단단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아버님의 혼외자식인 거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어디서 감히 죽은 사람을 모욕해. 지혜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면요? 지혜의 이 말이 제 귓속을 울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혜야, 부탁한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오래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러자 지혜는 사진을 가슴에 꼭 붙이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고요? 어머니, 이건 제겐 너무 큰 문제예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분의 절반밖에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한 걸음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일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제가 직접. 그 말은 제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이제부터는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지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넌 몰라도 돼. 몰라야 해. 지혜는 제 손을 뿌리치듯 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알아야 해요. 순간 서재하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꽉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먼저 한 발 물러서지 않는 위태로운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지금 막 발견한 건 단지 사진 한 장, 편지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장 잔인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이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와의 충돌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든 파국이 터질 수 있는 불안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저를 향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제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한 번 열 때마다 심장이 수백 번씩 요동쳤고 지혜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정확히 남편의 사망 한 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지혜가 주문한 택배련이 생각했지만 카메라 화면에 잡힌 모습은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였습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무표정하게 서 있던 그는 마치 이미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김영숙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상속 전문 변호사.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얼었습니다. 이 집과 상속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할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서류를 전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거실에서 나와 이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해 혼외자식 측에서 정식으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요? 혼외 자식? 지혜가 그대로 굳어서서 질문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했습니다. 네. 성인 남성분이 현재 법적 상속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친자 확인 절차를 진행할 뜻도 밝혔고요. 이미 공증을 통해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상자 속에 숨겨둔 비밀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놓고 우리 집 앞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도대체 왜? 제 마음속에서는 절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혼외 자녀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제 옆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지혜가 제 옆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고 있을 뿐 목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사이의 침묵을 끈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 측에서 남기신 요청사항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해 조율을 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대면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남편의 비밀을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진실로 묻어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의 공표라도 된 듯 돌이킬 수 없게 커져버렸습니다. 지혜가 제 옆에 천천히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 정말 시아버지 아들 맞죠? 저는 그 질문에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도 모르고 싶었어. 지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 배신과 혼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가 시작된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분 모두 빠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하나의 사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이었다는 것. 혼의 자식의 존재는 더 이상 숨겨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을 정면으로 파고들었고 우리 가정을 뒤흔들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의 예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쉬는 법을 잊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걸터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더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의 지혜를 절대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바로 제가 지켜주고 싶었던 그 아이 앞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숨기신 거예요? 그 질문은 칼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야. 지혜의 몸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말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 남편의 모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가 웃던 모습, 새벽마다 늦게 들어오던 모습, 가끔 이유도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말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리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이미.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저의 사과는 너무 늦게, 너무 가볍게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맞잡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쌓아 올린 남편에 대한 믿음이라는 성이 붕괴하는 소리였습니다. 내 아버지 아니. 너희 아버지는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완벽한 이미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남편이었고 그를 선택한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가족으로서 쌓아온 추억들,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빛바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제 곁으로 걸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의 잘못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선택했어. 그를 믿고 평생을 함께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는 걸.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 입술이 아릴 정도로 깨물며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등을 타고 천천히 흐르는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공포였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동시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유산 문제나 아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평생의 믿음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옛날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나 믿지? 과거의 그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혼외 자식이 공식적으로 상속을 요구한 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제가 예상한 방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슬픔에만 매달려 있었지만 정작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늪에 빠진 사람은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울다 겨우 나온 사람처럼요. 저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팠습니다. 나 때문이야. 이게 다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밤마다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지혜가 조용히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혜야, 요즘 잠은 좀 자니? 지혜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존경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은 그 말에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지혜야,
나도 그랬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너무 좋았어요. 늘 차분하고 다정하고 가족한테 진심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그 믿음이 계속됐던 거죠. 지혜는 말하는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일 만큼요. 저는 다가가 그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혜야, 너희 아버지의 잘못은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러자 지혜는 처음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배신감뿐 아니라 제게 향한 섬세한 원망도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제 가슴을 가장 깊숙이 찔렀습니다. 알고도 말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니? 내 아버지도 이른 상황에서. 그러나 지혜는 제 말을 자르듯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상처였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림을 가까스로 참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절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알고 있으면서 저만 몰랐다는 게 너무 모욕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멘트 하나, 숨소리 하나조차 지혜를 더 상처 입힐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빠와 아버님은 정말 친구처럼 지냈는데 만약 이걸 알면 오빠는 무너져 버릴 거예요. 지혜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시아버지의 배신이고 한쪽은 어머니의 침묵이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이 지혜에게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프게 와닿은 이유를요. 그녀는 제가 믿었던 사람을 믿어왔고 제가 소중히 여긴 가정을 누구보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가정을 흔들 비밀을 그녀에게 숨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배신감이 컸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제 눈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다가 너를 더 아프게 만들었구나. 제가 가까이 다가가 지혜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살짝 피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제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버님을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안에 너무 큰 구멍이 생겼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과는 다른 결의 감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열린 문틈은 그녀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미세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무너질 것 같은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등을 굽힌 채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쉴 때마다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린 남편의 환영과 함께 새로운 고통의 무게가 서서히 자리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혜와의 갈등이 고조된 지 며칠 뒤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신경 쓰일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시간을 주려 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겉으론 침착해 보이지만 마음속 상처는 누구보다 깊고 복잡한 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고 김성호 사장님의 상속 관련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변호사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온 겁니다. 지혜도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잿빛이었지만 눈은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응접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인지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닌 이제는 성인이 된 그분이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혜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 앞에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상속권 규모는 부동산, 예금, 사업체 지분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대응 의사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자 확인이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기 위해 또다시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너지는 건 남편에 대한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지혜의 옆모습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더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문 듯 보였죠. 그때 지혜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둘 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직 상처가 아물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혼자 이걸 감당하게 둘 생각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혜가 다시 제 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어머니만 탓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아버님이 만든 일이니까요. 지혜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는 분명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저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와 저는 식탁에 앉아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고 지혜는 옆에서 하나하나 메모를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전과 같은 고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두 사람, 같은 배에서 폭풍을 견뎌야 하는 동료에 가까웠죠. 어머니, 우선 해야 할 일은 친자 확인 자료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숨기려 했던 진실이 결국 우리 둘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고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처도, 배신감도, 두려움도. 그러다 지혜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섭지만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겠죠?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등 위에 제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래. 지혜야. 이제 우리 같이 가보자. 그 순간 깊게 갈라졌던 골이 아주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들고 간 상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혼란의 시작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공조를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햇빛은 창밖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지혜와 저는 변호사가 지정한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심장은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검은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약 30즈음으로 보였고 얼굴선은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순간 제 호흡이 잠시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벽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 뵙네요. 지혜는 제 옆에서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장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김성호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너 어쩌다 이제야.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뚝 끊었습니다. 이제야 온 게 아니라 이제야 기회가 온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그가 평생 안고 살아온 버려진 자의 상처가 폭발하는 자리라는 거리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선 친자 확인 절차와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서류에 관심도 없다는 듯 오직 저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아셨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는 걸. 저는 숨을 잃은 사람처럼 겁에 질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당신도 피해자일지는 모르니까. 그 말은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표정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 버려진 아이의 오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남자는 지혜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 존재를 지우지 못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만든 죄가 이렇게나 큰 그림자를 남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금 제 앞에서 인간의 얼굴을 하고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제가 갔던 거 알아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왔었나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못 본 채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이라도 보려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삶에서 지워졌던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 훨씬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긴장과 분노, 그리고 포기되지 않은 슬픔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비록 제 잘못은 아니어도 미안합니다. 그 말은 정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상처지만 결국 마주해야 하는 건 남아있는 저였으니까요. 남자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흔들림이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상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혜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싸움 쉽지 않겠네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해.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그날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가장 깊은 그림자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인정하고 맞서는 과정이라는 걸. 혼외 자식과의 첫 대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무 의미 없이 흐렸고 세상이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보다는 서로의 무거운 마음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듯한 차분한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힘이 빠져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그의 눈빛, 그리고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져 마음을 짓눌렸어요. 그때 지혜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지혜야. 내가 평생 믿어온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속였다는 게 참. 말을 이어가는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제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도 말하고 싶은 게 많았겠지만 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듯 했어요. 잠시 후 지혜가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님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지혜에게도 큰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남편의 배우자였지만 지혜는 남편의 아버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경해왔던 아이니까요. 지혜야. 너도 많이 속았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네, 저도 아버님한테 서운해요. 많이요. 그 말은
처음으로 그녀가 진심을 내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저는 손등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상처가 나도 똑같이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둘을 같은 위치에 세워버릴 수가 있을까? 지혜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왜 그 상자를 숨기려고 했는지. 그 말에 저는 놀라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지혜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무서웠죠. 어머니? 지혜가 제 감정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던 거죠. 저는 그제야 눈물이 고였습니다. 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남편의 비밀이 우리 가정을 갈갈이 찢어 놓을까봐. 지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님께 배신감 느끼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아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많이 힘들었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 혼자 이걸 버티게 둘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 혼외 자식의 등장, 앞으로 다가올 법적 절차. 어떤 대화도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혜와 함께 이야기할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혜도 제 곁에 있으니 덜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다르지만 아픔은 결국 닮아 있었다는 걸, 우리는 똑같이 버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사실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서로 지켜주자.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지혜가 며느리가 아닌 같은 상처를 짊어진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묵은 고부 갈등은 그 자리에서 아주 조금, 정말 작게 하지만 확실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외 자식과의 대면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점은 그 무거운 시간을 지혜와 함께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는 대신 식탁이나 거실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서로의 숨결을 듣고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이 참 낯설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필연적으로 다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로 걸어가는 길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혜가 굳어졌을 텐데 이번엔 그녀도 살짝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제 마음을 얼마나 안정시켰는지 모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혼외자 측에서 요구하는 상속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협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듣고 있던 저는 문득 지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우리 가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전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을 함께 지키는 또 다른 기둥이었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고 그제야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예전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분일 거야. 지혜야, 너 없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거야. 제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도 혼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기만 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이가 되다니 참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그 변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지혜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상자는 남편의 서재에서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시 꺼내신 이유가? 저는 숨을 고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아니면 이 상처를 함께 마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상자 안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남편의 젊은 시절의 그림자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어. 내가 지켜온 가정이 무너질까봐. 나까지 버려진 사람이 될까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감정은 지혜에게 솔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지혜의 눈가도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했고 서로의 아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저는 거실 소파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고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짜로요. 저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 딸 같아.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항상 어머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증으로 버티던 고부 관계가 어느새 깊은 유대감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날은 저에게 명확하게 남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감싸 안을 힘을 찾았습니다. 애증을 넘어선 관계, 진짜 가족의 시작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리고 혼외자식 문제로 휘청였던 지난 시간들이 마치 몇 년은 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달력위 날짜는 아직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이어서 그가 숨겨온 과거와 마주해야 했으며 이제는 그 상처를 며느리 지혜와 함께 봉합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옆에서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냄비를 적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다 돼요. 지혜는 예전처럼 어색하게 미소 짓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같은 전장을 함께 건너온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지혜야. 냄새가 참 좋구나. 제가 말하자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자고요. 어머니도 저도.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혼외자식과의 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피가 먹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시간들이 그대로 박제된 공간, 벽에 걸린 사진들, 여행지에서 사온 장식품들 그 모든 것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상처이자 동시에 제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집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너무 아버님 기운만 가득해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결심도 보였습니다. 그러자꾸나. 이제는 너와 나의 집으로 만들어보자.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어머니 좋아하시는 색으로 커튼부터 바꿔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밝은 색으로 하자. 이제 좀 따뜻해지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집 꾸미기가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그림자에서 벗어나 저와 지혜의 삶을 새롭게 채워넣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시장을 돌며 커튼, 침구, 작은 장식품들을 골랐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묻고 저는 그 질문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너무 화려한가요? 아니, 나쁘지 않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인가 보네. 그럼 이걸로 해요. 어머니도 좋아 보이세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가족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걸. 다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커튼을 달고 새로운 러그를 깔고 오래된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라 자리의 의미를 바꾼 것입니다. 그제야 집안이 조금은 숨 쉴 틈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죠. 저녁 무렵 지혜와 차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지혜는 컵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우리 앞으로 더 잘해봐요. 진짜 가족처럼. 진짜 가족. 그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저는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슬픔과 배신, 혼란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은 이제 물러나고 지혜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겪은 시간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을 저는 지금 제 곁에서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